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오늘 이제 상대성 원리 세 번째 시간이면서 이제 상대성 원리 마무리하는 시간이거든요. 앞에 2시간 동안 좀 재밌었죠? 이건 여러분들 좀 어떤 흥미적으로 봐도 아주 좀 재밌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상대성 이론 마무리하면서 이제 뒤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겠는데, 사실 문제풀이는 명확하게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등속도 운동을 하느냐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특수 상대성 이론이 적용되느냐 아니냐, 그리고 내가 나를 보느냐 내가 남을 보느냐, 이걸로만 비교하면 돼요. 내가 나를 볼 때는 절대 그걸 못 느끼지만 실제로 내가 남을 볼 때 그때 그 시간은 늘어나고 운동하고 있다면 남이, 그리고 그 길이는 수축되고 있다. 이것만 적용하면 이거 진짜 너무 쉬운 문제죠. 그렇죠? 예, 이거 이제 문제화를 하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거 정리를 할 건데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요거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반 상대성 원리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서 넘어가겠는데, 자, 우선은 질량은 시공간을 회귀하고 물체는 이 시공간을 통해 운동한다. 말이 굉장히 멋있죠. 쉽게 말하면 질량이 있으면 그 질량에 의해서 그 공간이 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간, 휘어진 공간은 또 다른 물체가 갈 수 있는 길을 제공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류 인력 대신에 우리가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얘기 드린 거고, 그러나 이제 만류 인력과 중력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만류 인력과 중력으로도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었거든요. 우리가 살아오는 이 세상 속에서. 그래서 그걸 우리가 버리지 않는다. 예를 들면 여러분 화학에서도 그런 거 많아요. 예를 들어 그 보호의 원자 모형 이거 있잖아요. 그 궤도 도는 거. 오늘날 모형이 또 따로 있죠. 전자 구름 모형. 그러니까 궤도를 도는 게 아니에요. 전자 구름 모형에서 확률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양자역학으로 공부하면 알 수 있겠지만, 근데 그 사실 그 원자 모형이라는 게 굉장히 명확하고 우리가 이제 뒤에도 배우겠지만 이해하기 너무 좋은 모델이라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게 원자 번호가 넘어가게 되면은 사실 그 수소 원자에서만 적용되고 나머지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걸로 대한 어떤 수소 원자 모형을 명확하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그걸 이용해서 또 생각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뭐 처음부터 그걸 어떻게 다 전자구름 모형 이거 어떻게 알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아기가, 그렇죠? 아기가 엄마 아기는 어떻게 생겨? 뭐 이런 거 물어보면 어떻게 그죠? 우리가 좀 아름답게 얘기를 해야지. 거기다 대고 너 진심이야? 감당할 수 있겠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얼마든지 그 차근차근 밟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뭔 얘기를 하는 거니 지금? 그래서 그걸 우리가 충분히 그 중력 이런 모형을 우리가 중력에 대한 내용도 가치가 있고 그걸로도 우리가 충분히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거를 막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고요. 등가 원리는 중력과 관성력은 구분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그 내용이었습니다. 중력과 관성력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중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만 역시 중력이라는 건 우리가 버리지 않는다, 알아두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빛의 휘어짐이라고 있죠. 등가 원리에 의해서 중력과 관성력은 구분할 수 없으므로 빛이 가속 운동하는 개에서나, 그렇죠? 중력이 작용하는 곳에서나 둘 다 휘어져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 정리하면 이겁니다. 두 물리학계의 거장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뉴턴이 있었죠, 그렇죠? 뉴턴 뭐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 영어식 발음을 읽는 건데 뭐 아인슈타인도 그럼 아인슈타인이 아니고 뭐 아인센 이래야 되잖아요. 그냥 우리 한글실로 이렇게 얘기해 보면 뉴턴 결국에는 뭐에 대해서 정의한 사람이죠? 그렇죠? 이 자연계에 있는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인슈타인은 뭐죠? 결국 이 사람은 뭘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 물체에 대한, 물체가 아니면 그 물체가 운동하는 배경에 대해서 연구를 한 사람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물체 자체를 우리가 정의한 사람, 그 다음에 여기는 물체 운동에 대해서 정의한 사람, 여기는 그 물체 운동하는 공간, 배경에 대해서 정의한 사람을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 주인공이에요. 우리가 이제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주인공에 초점을 맞춰야죠. 야, 그 사람이 갑자기 거기서 무슨 뭐 화를 냈어, 아니면 그 사람이 뭐에 당첨이 됐대, 뭐 공부를 열심히 했대, 이런 물체 어떤 그 주인공에 대한 시점으로 보지만 사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배경, 뭐 시대적 배경이나 역사적 배경, 왜 그 주인공이 그 시점에서 그러한 행동을 했어야만 하는가를 우리가 배경을 통해서 공부하는 거죠. 그때 배경이 이렇기 때문에 그때 막 전쟁이 나가지고 이 사람이 그 군대를 갈 수밖에 없었대,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 자아를 막 상실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시대적 배경, 이런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뉴턴이라는 건, 그러니까 뉴턴이 아니라 뉴턴은 물체 운동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데 딱 정했다고 하면, 아인슈타인은 그 물체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 배경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 되겠죠?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이 내용 얘기할게요. 여러분 교재는
마이켄스 몰리의 실험 48쪽에 그 보조단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럼 이제 특수 상대성 이론은 잠깐 넘어가면 결과적으로 아인슈타인의 그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 가정이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좀 껄끄러웠잖아요. 어떻게 그 상대 운동을 해도 빛의 속도는 계속 쉬냐, 이거 좀 너무 어이없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은 이 아인슈타인이 그런 가정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뒤에 배우면 알겠지만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전자기학을, 쉽게 말하면 전자기학을, 이제 고전 전자기학을 완전히 그 엮으면서 이거에 대한 힌트를 줬어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도 무에서 유가 아니라 정말로 이거 획기적으로 빛을만 있죠, 이게 아니라 그 어떤 그 전에 만들어 놓은 어떤 역사적인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거에 감명을 받아서 이런 강력한 아주 과감한 주장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어떻든 빛의 속도는 상대적으로 운동을 해도 일정하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이제 증명한다고 볼 수 있는 실험이 바로 마이클스 몰리의 실험입니다. 이 둘 다 사람이고요. 이 사람 뭐였냐면, 여러분 빛이라는 건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지만 결국엔 파동이죠. 파동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자기파라고 그러잖아요. 뒤에도 이제 자세히 공부할 겁니다. 무슨 우리 중학교 때 그 아주 아련한 기억들을 한번 뽑아내 보죠. 그렇죠? 파동인데 파동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했습니까? 그렇죠. 매질이라는 게 존재해야 돼요. 그러면 우주에서 그 지금 햇빛이 우리 눈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 전자기파라는 거, 쉽게 말하면 파동이라면, 파동이 전달되려면 매질이 있어야만 된다. 그러면 우주 공간에는 매질이 차 있을 거다. 그래서 그 매질을 우리가 뭐라 했냐면 에테르라고 했습니다. 됐죠? 우리 이제 뭐 결과적으로 알고 있지만 전자기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매질이 없어도 전달이 된다. 이제 그 전엔 몰랐어요. 파동이기 때문에, 빛도 파동이기 때문에 무조건 매질이 있어야 된다만 생각을 해서 이 우주에 있는 차여진 매질, 근데 앞만 봐도 없는 것 같아. 근데 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어떤 매질이 있을 거다. 그 매질을 한번 찾아보자 해서 만들어진 실험이 마이켄스 몰리 실험이에요. 그래서 그 매질을 에테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공간에는 에테르라는 매질이 꽉 차 있다. 그런데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1년에 한 바퀴 공전을 하죠. 그럼 이게 에테르의 흐름을 우리가 한 방향으로 가정을 했을 때 얘가 이렇게 운동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쪽으로 갈 때랑 이쪽으로 갈 때, 즉 강물이 흐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쪽으로 같이 올라갈 때는, 얘가 강물이 내려올 때 올라갈 때는 속도가 줄겠죠. 그렇죠? 대신에 순방향을 탄 거예요. 이쪽으로 내려갈 때는 지구가 지금 이제 에테르가 이렇게 갈 때 이쪽 내려가면은 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겠죠. 그럼 이 둘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그걸 연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발견하면 에테르를 찾았다, 이러려고 만들어 놓은 실험이 마이켄스 몰리의 실험이에요. 근데 암만 해봐도 이 둘의 속도 차이는 나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이상하다, 실험이 잘못됐을 때 되는데 굉장히 과감하게 우리 실험은 잘못된 게 없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실험이 이건데 거울을 두고요, 빛을 쏩니다. 그럼 이렇게 반사돼서 들어오는 거 여기 방음 거울을 통해서 이쪽 반사돼서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이렇게 반사돼서 들어온 빛이 반사돼서 들어와서 이 둘의 빛의 어떤 경로차, 약간 속도 차이가 발생하겠죠. 그 차이를 찾으려고 했는데 암만 실험을 해도 차이가 안 났더라. 그래서 어떤 결론을 냈다? 그렇죠, 과감한.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도 과감한 거죠. 에테르는 없다라고 한 겁니다. 그렇죠? 에테르는 없다. 그래서 빛은 매질이 없어도 빈 공간을 진행한다. 이런 어떤 과감한 실험을 통해서 이제 과감한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실험이냐면, 이렇게 에테르가 없다라는 것이 하나의 의의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빛은 진공에서 관찰자의 운동과, 이 운동과 무관하게 항상 같은 속력으로 운동한다 해서 빛의 속력은 상대적인 운동이 있어도 뭐다? 그렇죠. 그렇죠. 변하지 않고 항상 C라는 빛의 속력을 유지한다. 빛의 속력은 불변하다.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인슈타인의 두 번째 가정의 증명으로 쓰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이켄스 몰리의 실험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거에 대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는 쉽습니다. 여러분들 뭐 실험을 설계해 보시오, 그 다음에 뭐 끝까지 뭐 값을 도출하시오, 뭐 이런 거 안 나오니까. 자, 52쪽에 있는 6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마이켄스 몰리의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의의가 두 가지. 뭐였죠? 우주 공간은 에테르가 없었다는 겁니다. 매질이 없었다. 그러니까 빛은 매질이 없어도 전달되는 파동이다. 전자기파다. 이제 이거가 핵심이 되겠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렇죠. 그 아인슈타인의 광속 불변의 원칙, 그거를 증명한 실험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봤어요. 빛은 에테르라는 매질을 통해 이동한다고 생각하였죠. 그렇게 해서 실험을 설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에테르의 흐름에 따라 빛의 속도가 달라짐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 실험 결과로 아인슈타인은 그 다음에 에테르를 인정하고 특수상대성 이론을 주장하였다고 했는데요. 반대로 됐죠. 에테르를 인정 안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인슈타인에 대한 그 내용이 아니라 이거는 에테르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뭐 특수상대성 이론을 이거 보고 주장한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과감한 도입을 먼저 한 거예요. 되겠죠? 그 다음에
옳지 않은 거니까 3번 정답 되겠고, 흐르는 물 위에서 운동하는 배를 에테르에 이동하는 빛에 비유할 수 있다. 비유할 수 있죠. 에테르의 흐름을 비유할 수 있습니다. 끝내 에테르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했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문제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52쪽에 있는 내신 기초 문제 몇 번이죠? 9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을 보면 지구의 정지에 있는 관찰자 A와 지구에 대하여 0.6시에 일정한 체크해 주세요. 속력으로 운동하는 우주선이 A를 스치는 순간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얘가 이렇게 일정하게 0.6시로 운동하고 있어요. 얘는 정지해 있대요. 그럼 얘가 얘를 볼 때 시간은 느리게 가고 얘가 얘를 볼 때 길이는 수축돼요.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얘가 얘를 볼 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얘의 시간은 느리게 가는 걸로 보이죠. 느리게 갑니다. 왜냐하면 얘는 일정한 속도로 가기 때문에 얘가 자기가 움직인다고 생각 안 하고 얘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하거든요. 0.6시로 반대 방향으로 지구랑.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얘가 얘를 봐도 어떻게 된다? 시간이 느리게 가고 얘가 얘를 봐도 어떻게 된다? 길이가 수축되는 걸로 보입니다. 내가 나를 보느냐, 내가 남을 보느냐예요. 단지 여기서 만약에 일정한 속도가 아니고 가속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이거는 특수상대성 이론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운동하는 게 맞다가 되는 거예요. 얘가 얘를 볼 때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이거 구분만 잘하면 돼요. 자, 1번. 이거 좋은 문제니까 여러분 잘 보도록 하죠.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설명을 볼게요. A가 볼 때 우주선의 길이는 B가 측정한 길이보다 길게 관측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잠깐만요. 답안지가 있나요? 없죠? 자, 한번 볼게요. A가 볼 때 우주선의 길이, 자, A가 볼 때 우주선의 길이는 B가 측정한 자기가 제대로 측정한 것보다는 얘가 운동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 짧게 측정돼야 되겠죠. 틀린 내용이고, 외계 행성에서 빛이 발생하여 AB에게 진행된다면, 자, 여기서 외계 행성에서 빛이 발생해서 AB에 진행된다고 하면, 자, 빛의 속력은 어떻게 됩니까? B가 볼 때 더 빠르게 측정된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측정되니까 어떻게 되죠? 더 빠른가요? 아니죠. 빛이라는 사실에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되겠죠. 빛의 속도는 어떤 상대 운동을 하더라도 어떻게 동일하다. 그래서 같다가 돼야 됩니다. 빠르게가 아니고요. 자, 3번. A가 볼 때 B의 시간은 느리게 흐르고. 자, A가 볼 때 B의 시간은 느리게 흐르고. 맞죠? 그 다음에 B가 볼 때 A의 시간은 어떻게 된다? 느리게 흐릅니다. 얘는 얘가 운동한다고 얘기하고 얘는 얘가 운동한다고 얘기해요. 누가 맞아요? 둘 다 맞다고요. 등속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속 운동을 했다 그러면 얘가 운동하는 게 맞다니까요. 맞죠? 그 다음에 4번. A가 볼 때 B의 키는 실제보다 작게 보인다. 자, 여기서 A가 볼 때 B의 길이는, 자, B의 키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길이 수축은 뭐죠? 여러분들 운동 방향으로만 수축이 돼서 나타나요. 아시겠죠? 요거 하나 짚고 넘어가세요.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풀면서 설명드리려고 했던 건데, 얘가 이렇게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요 길이가 수축된다는 거지 위아래의 길이는 그대로입니다. 항상 길이 수축은 운동하는 방향으로 수축이 됩니다. 그래서 키는 그대로고요. 홀쭉해지겠죠. 날씬하게 보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4번 잘못했고, 5번. B가 볼 때 지구에서 외계 행성까지 거리는 A가 측정한 거리보다 짧게 측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B가 볼 때 지구에서 외계 행성까지 거리는, 자, B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얘가 외계 행성이 다가오는 걸로 보이겠죠? 그럼 얘가 운동합니다. 그럼 그 길이는 어떻게 된다? 수축이 될 겁니다. 그래서 A가 측정한, 얘가 정지했을 때는 얘가 정지했잖아요. 원래 얘가 측정한 길이보다는 얘가 봤을 때 얘가 운동하고 있으니까 얘 길이가 짧게 보인다. 맞는 내용 되겠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0번 문제 보게 되면, 자, 그림은 지구에서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등속도 운동하는 우주선에 타고 있는 A가 목성을 향해 운동하고 있는 모습을 달에서 정지해 있는 B가 보고 있는 모습이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등속도 운동 체크해둬야 되겠고요. B가 정지해 있대요. 그럼 A는 등속도 운동하고 있고 B는 정지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오는 것만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A와 B가 측정한 지구에서 목성까지 거리는 같다. 어때요? 얘는 정지해 있죠. 그럼 이 길이 그대로 측정합니다. 근데 A는 어떻게 되죠? 자, B는 정지했으니까 얘들 그대로 측정하고 있는데 A는 얘가 운동하죠. 그럼 어떻게 된다? 목성이 오는 걸로 보이죠. 얘가 운동하는 걸로 보이죠. 그럼 어떻게 되죠? 원래 길이보다 짧게 본다고요. 그래서 거리는 같다가 아니죠. 예, B가 훨씬 더 길이가 길게 측정하고 A는 짧게 거리를 측정한다고. 딱 가다 보면 얼마 안 멀구만 이겁니다. 그렇죠? 뭐 이거 목성까지 가깝네. 단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된다는 거죠. 빛의 속도에 근접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 니은. B가 봤을 때 우주선의 길이는 실제보다 작게 보인다. B가 봤을 때 우주선의 길이는, 자 보세요. B가 봤을 때는 A 우주선 어떻습니까? 운동하죠. 그럼 어떻게 된다? 길이가
짧게 보인다. 맞는 얘기죠. 작게 보인다. 되겠죠? 자, 디귿. 길이 수축은 운동 방향으로만 일어난다. 아까 선생님 말씀드렸죠? 예, 이렇게 운동하고 있으면 여기로만 길이 수축이 일어나지 위아래로는 길이 수축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됐죠? 예, 그래서 이것도 맞는 내용에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정답이 되겠어요. 좋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신 실력 문제 62쪽에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62쪽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한 내용인데, 선생님이 잠깐 이제 여담을 하자면, 그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천재예요. 천재 맞죠? 그 어떤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때, 뭐 물론 누가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아인슈타인을 보면서 선생님이 느끼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잠깐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아인슈타인이 그 전 세계에서 이제 물리학계의 거장으로, 그리고 전 세계 어떤 뭐 천재 아이콘이잖아요. 뭐 좀 과학자 하면 그냥 벌써 그 수염 기르고 머리 희한하게 해가지고 아인슈타인이 그냥 아이콘이 됐는데, 그 사람이 여기까지 일어설 수 있었던 가장 큰 핵심은 뭐라고 한번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물론 이제 그 사람이 뭐 다 뛰어나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어떤 혁신적인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요구되는 게 그런 거잖아요. 혁신적인 생각, 혁신적인 마인드. 왜냐하면 누구도 생각을 못했던, 그렇죠? 빛의 속도는 일정할 것이다 해가지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를 도출해냈어요. 시간이 팽창해서 시간이 느리게 가고 그다음 거리가 수축할 것이다. 맞죠? 근데 이 아인슈타인을 보면서 선생님이 여러 생각을 하게 돼요. 뭐냐면 그 아인슈타인이 사실은 이런 획기적인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게 뭔가를 고민해 봤을 때, 사실은 아인슈타인은 특허청 소속에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무원이었습니다. 공무원. 근데 그 당시에 과학자들도 그 과학자들의 그 어떤 그 권위 이런 게 굉장하거든요. 얘기했잖아요. 과학자들은 잘난 척하는 거 좋아한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선생님이 그래도 좀 쉽게 얘기한 것 중에 한 이유는 뭐냐면, 그 원래 과학자들이 이게 다 이게 어떤 체계를 잡아놓은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인슈타인은 그 과학 쪽에서는 사실은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어떤 그런 사람이었죠. 그 기라성 같은 과학자들이 거기도 다 있었단 말이죠. 근데 어디서 그 저기 뭐 특허청 공무원이 갑자기 무슨 뭐 상대성 이론, 특수상대성 이론 얘기하니까 뭐 누가 거들떠나 받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이유는 뭐냐면 아인슈타인이 과학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인슈타인이 과학자가 아니었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유로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 이유를 왜 말씀드리냐면, 아인슈타인이 광전 효과라는 것도 이제 여러분들 그 얘기했죠. 그래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과 이제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받은 건 아니고요. 근데 광전 효과는 그 헤르츠라는 과학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실험으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해석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빛이라는 것은 파동으로 생각을 했는데 입자적인 성질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뼛속 깊이 과학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흐름, 기류가 지금 빛은 무조건 파동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거를 파동적인 해석을 하다 보면 말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자기 실험을 포기한 거예요. 자기 실험을 포기한 거예요. 아, 이거는 내가 실험 잘못했겠지. 아, 우리 과학자들, 우리 훌륭한 선배님들, 우리 훌륭한 동료들이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 위반된 실험이 자꾸 나와. 아유, 내가 주책이지. 이러면서 포기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다? 아인슈타인 그걸 주워다가 그거를 빛이 입자라면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새로운 걸 혁신적인 생각을 해서 대단한 결론을 얻은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특수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도 사실은 갈릴레오 갈릴레이, 그 다음에 그 뭐 이제 그 말씀드렸던 제임스 클러스 맥스웰 이 사람들이 해놓은 거를 갖다가 이 사람이 혁신적인 생각을 했었어요. 만약에 아인슈타인이 만약에 과학 쪽에 뿌리 깊게 관련이 있었다면 그거 그렇게 생각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에 대한 증거를 선생님 드릴게요.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한 스타가 됐죠. 뭐 이건 뭐 어마어마한 스타가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아인슈타인이 굉장한 자기 스스로가 내 인생의 최대 실수라고 한 얘기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본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얘기해가지고 이 우주에 대한 공간에 대한 왜곡에 대한 걸 설명을 해서 우주는 팽창할 것이다. 이제 뒤에 배울 겁니다. 그래서 우주 팽창 이론을 이제 프리드만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아인슈타인이 그거를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얘기해서 그것이 유도됐는데 그걸 인정 못해요. 우주가 팽창한다고? 야, 말이 안 되잖아. 우주는 정적이어야 돼. 해가지고 어떤 일을 하냐면 우주상수라는 걸 도입합니다. 이 벌써 과학자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처음에 그 특허청 했을 때는 정말 순수했던 거지. 그냥 내가 획기적인 생각도 했는데 이미 이제 뿌리 깊게 과학자의 그 어떤 패턴,
생활 습관 이런 것이 어떤 사고 방식이 딱 정해지니까 팽창할 수 없지 해가지고 우주가 팽창하지 못한다는 상수를 자기가 끼워 넣어가지고 자기 이론에 반박한 그런 거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어떻게 된다? 우주는 팽창하는 걸로 우리가 결론을 냈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인생 또 가장 큰 실수가 바로 뭐냐면 우주 상수를 도입한 거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 분야에 굉장히 깊게 관여되면 좀 이렇게 넓게 보거나 아니면 어떤 새로운 생각을 못 한다는 그런 이유를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인슈타인이 또 하나 이제 부정하고 끝까지 부정하고 이거는 결론을 못 보고 준 게 뭐냐면 양자역학입니다. 양자역학이라는 게 태동이 됐죠. 근데 이제 아인슈타인은 굉장히 큰 거부감을 보였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신은 주사의 노예를 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했어요. 끝까지 양자역학을 거부하고 그리고 죽었어요. 결과는 못 보고. 하지만 지금은 양자역학이 완전히 이제 증명이 되고 그 양자역학에 따라서 이제 또 놀라운 현상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혁신적인 생각으로 일어섰던 사람이 마치 그 분야에 들어가니까 또 거기에 이제 어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 뭐 타성 같은 거 아니면 그 분위기 거기에 휩싸이게 되니까 결국엔 자기의 어떤 그 특수성을 자기 스스로가 발휘를 못한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죠. 근데 왜 그래야만 되는가? 응? 왜? 남들 다 하니까? 그냥 그런 거야. 남들 다 하니까 나도 공부해야 돼. 과연 그럴까요?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인슈타인이 나한테 도움 준 거는 그거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이런 이론 이런 것도 감명적이긴 하지만 뭐 개인적으로 아인슈타인을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 사람이 나한테 뭐 빵을 사줬어, 밥을 사줬어, 그렇죠? 업적이 위대한 거지. 인간적으로 저는 과학자도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뭐 나한테 뭐 하다못해 커피라도 한 잔 뽑아주면 그 사람이 고맙겠지만,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들어준 그런 일이 아인슈타인 어떤 일대기를 봤을 때 거기에 어떤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참 좋았습니다. 자, 하여튼 이상한 소리 했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한번 계속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62쪽. 문제가 뭐냐면 가는 철수가 페트병에 물을 담고 옆면에 구멍을 내어 들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물이 줄줄줄 새 나오죠. 이쪽으로 지금 어떻게 된다? 중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혹은 이쪽으로 가속을 받기 때문에 그 압력에 따라서 이제 물이 새 나온다 이 얘기예요. 이 때문에 구멍을 통해서 새어나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린 나처럼 들고 있던 페트병을 딱 가속을 어떻게 되면 놓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쪽 방향으로 가속이 되겠죠. 즉 얘를 자연학화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물이 새어나오지 않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그럼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기억. 가에서 물이 새어나오는 이유는 중력에 의한 압력 때문이다. 맞고요. 니은 나에서 물이 새어나오지 않는 이유는 뭐겠어요? 관성력과 중력이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결국에는 힘을 받지 않는 거랑 똑같다. 그렇죠? 이쪽에 대한 중력과 이쪽 가속되는 거에 대한 반대 방향의 관성력 유지하려는 그 효과,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이 둘이 평형을 이루어서 결국에는 힘을 받지 않는 것과 같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물이 안 새어나오는 거죠. 맞는 내용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나에서 철수가 보았을 때 페트병은 관성계다. 자, 나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페트병은 가속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관성계가 아니죠. 가속계입니다. 그러니까 비관성계입니다. 우리가 가속되는 그거를 비관성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돼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건데 문제는 뭔가 하니 그림같이 정지 있는 엘리베이터래요. 천장에 줄을 매단 용수철과 이제 같이 고정을 시켰다. 엘리베이터가 보기와 같이 운동할 때 용수철 전체 길이의 대소 관계를 옳게 비교한 것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용수철 매달려 있죠. 위로 올라가면서 속력이 일정하대요. 그러면 일정하게 올라갑니다. 일정하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힘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상태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길이 그대로 기억은 유지가 되는 거고. 니은 볼게요. 위로 올라가면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 이제 힘을 받았어요.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더 속력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럼 얘는 원상태 유지하려고 그러는데 쉽게 생각하세요. 자, 엘리베이터가 원상태 유지하려고 그러는데 얘가 갑자기 요 상태에서 이거 엘리베이터 요거 이제 이거 용철 달려 있는 쇠구슬 이렇게 써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얘가 갑자기 더 올라가요. 얘는 그대로 있으려고 그러는데 얘가 더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죠. 더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 순간 맞죠? 힘을 받는 순간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늘어나고요. 니은 볼게요. 아래로 내려갈 때 아래로 내려가면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 자, 아래로 내려가고 그러면 같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다 갑자기 속력이 엘리베이터만 어떻게 돼? 더 뚝 내려가는 거예요. 자, 같이 내려가는데 얘가 더 뚝 내려가요. 그럼 어떻게 돼? 길이는 줄어들죠.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타봤잖아요. 그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이거는 줄어들죠. 그럼 얘가 중간.
원래 길이 그대로 늘어나고 줄어드니까 제일 긴 거는 니은, 그 다음에 기역, 그 다음에 디귿 순으로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니은, 기역, 디귿.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네, 문제 쉬워요. 자, 3번 문제 계속해서 풀어볼게요. 자, 그림은 지구의 정지해 있는 우주선 안에서 물체를 감해 놓은 경우. 근데 이제 지구가 있으니까 얘는 중력을 받아서 물체가 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무중력 상태의 우주 공간에서 중력 가속도 g로 가속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가속도 g로 직선 운동하는 우주선에서 물체를 가만히 놓는 경우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럼 이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차이가 없죠? 둘 다 똑같이. 얘는 여기다 두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얘가 가속돼 보니까 얘가 가속을 돼서 올라가 버리니까 안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여기 있던 애가 일로 내려가니까 물체가 떨어진다. 즉 지구에서 자유낙하하는 거랑 이 전체가 가속받았을 때 얘를 물체를 놓은 거랑은 똑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볼게요. 나의 경우 밖을 볼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안 보여. 지구가 있는지 내가 무슨 가속되는지 이런 거 모른다고 한번 했을 때, 그렇죠? 공이 운동이 중력에 의한 것인지 관성력에 의한 것인지 구분할 수가 없다. 없죠. 똑같은 현상이 나오는데 그냥 이 현상이 두 개가 똑같은데 이것이 지구 때문인지 내가 가속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른다는 얘기예요. 맞는 내용이고, 가에서 보면 나의 물체는 우주선에서 등속도 운동을 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맞는 내용이죠. 자, 요거 여러분 구분 좀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이 요걸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자, 물체가 있으면 요 물체에 자 여기다가 공을 놔뒀어요. 그럼 얘는 아무런 힘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여기 그냥 둥둥 떠 있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우주선이 가속이 됐어요. 얘는 떠 있는 상황에서 가속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만큼 이제 공의 위치를 이렇게 여기 이 상태 유지했을 때 우주선하고 사람이 같이 가속돼서 올라가니까 얘는 떨어지는 걸로 보인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정지에 있다가 갑자기 힘을 받는 게 아니고 이미 운동하고 있으면서 가속을 받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거 눕혀서 보게 되면 그때 KTX 동전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시간이 지나면 동정도 이렇게 지나갈 거고 그 같은 거리만큼 사람도 지나갈 거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 같은 거리만큼 사람이 갈 거고 동전도 이렇게 이동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는 걸 보이죠? 맞죠? 여기서 얘가 동전을 위로 던졌다면 일로 가는 거와 일로 올라가는 거의 효과로 이렇게 밖에서 봤을 때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얘는 이쪽으로 가려는 성분 그대로 유지되고 그 다음에 여기 밑으로 떨어지려니까는 이거의 효과인 밑으로,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걸로 보인다 그랬죠. 그런데 위로 던지지 않았다면 결국에는, 그렇죠? 중력이라는 게 없다면 이 물체를 같이 얘랑 다 동전과 사람과 KTX는 같은 속도로 일정하게 가죠. 그럼 내가 만약 여기서 동전을 그냥 놨으면 어떻게 된다? 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 계속 일정하게 같이 간다는 겁니다. 이거 얘기했잖아요. 지구에서 우리가 돌고 있잖아요. 우린 같이 간다니까. 점프를 해도, 자, 저번에 설명했죠? 자, 지구가 있고 여기 건물이 있고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삐용탁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렇죠? 예. 같이 간다고. 난 위로 점프했지만 얘가 같이 돌고 있기 때문에 같이 간단 말이에요. 얘는 이렇게 제자리에서 점프하고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이미 얘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미 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낮기 때문에, 정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놓은 게 아니라 출발하면서 낮기 때문에 얘는 등속도를 우선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쭉 같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 우주선하고 사람만 더 가속이 된 겁니다. 어쨌든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가속하는 거. 그러니까 얘가 더 떨어지는 걸 보이지만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냥 등속도로 운동하는 걸로 보인다는 거죠. 즉 이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이 던지지 않았으면 얘가 그냥 그대로 KTX하고 똑같은 등속도로 어떻게 운동하고 있다. 근데 얘가 만약에 가속이 돼버렸다 그러면 그 얘기는 달라지는 거죠. 되겠죠? 그래서 가에서 보면 나의 물체는 우주선에서 등속도. 만약에 우주선이 정지했다 갑자기 힘을 받다 그러면 이 물체는 어떻게 된다? 계속 정지하는 걸로 보이겠죠. 그렇죠? 우주선하고 사람만 올라가네 이렇게 보이는 건데 지금 올라가고 있는 사이가 같이 등속으로 운동하다가 갑자기 같이 올라가다가 등속으로 올라가다가 우주선하고 사람만 치사하게 더 먼저 올라가네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죠? 나에서 보면 가의 물체는 우주선 안에서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맞죠?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물체는 중력 가속도의 힘으로 중력에 의해서 가속되면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그냥 어떻게 된다? 물체가 가속받으면서 떨어지네 이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내용 되겠어.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다 모두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게요. 이것도 우리가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그림 잘 보게 되면 질량이 있는 주변에는 이 질량은 주변의 시공간을 왜곡시킨다, 휘게 만든다. 그래서 질량이 큰 곳에는 많이 휘고요. 질량이 작은 곳은 좀 적게 휜다. 이제 바로 이 그림이 되겠죠. 자,
오른쪽 그림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말하는 중력에 의한 공간의 굽어짐을 표현한 가상의 시공간이다. 가상입니다. 가상. 이거 여러분 뭐 3D 여러분 애니메이션 제작하는 거 한번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막 폴리곤이라 해가지고 막 이런 뼈다귀들이 막 이렇게 그거예요. 그걸로 나타낸 거예요. 아시겠죠? 이로써 설명될 수 있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1번 두 사과가 동시에 떨어질 때 둘 사이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진다. 자, 이 지금 떨어진다고 했을 땐 이 중심으로 가는 거죠. 시공간이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질량이 있으면 시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점점 이쪽으로 떨어질수록 이들 간에 뭐 공간을 따라서 이동하는 물체들은 모여지게 됩니다. 모여지게 되죠. 그래서 이 둘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진다. 맞는 내용 되겠고요. 2번 태양을 지나는 별빛의 직선 경로를 따라 별의 위치를 측정하면 실제 별의 위치가 다르다. 그렇죠? 자, 질량이 여기 있어요. 그럼 이 질량에 의해서 시공간이 휘어 있죠. 빛은 직진한다고 하지만 공간이 휘어 있기 때문에 휘어서 본단 말이에요. 휘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관측했을 때 이 빛은 어떻게 된다? 직진해서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래 위치와는 다른 곳에서 관측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중력에 의한 빛의 휘어짐, 중력 렌즈 효과죠. 3번 멀리 떨어진 세 지점을 연결한 빛의 경로로 만들어진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가 아니다. 이게 여러분들 비유클리드 기하학인데요. 우리가 평면이라고 해서 이게 딱 이렇게 등방성인 데서는 정확한 삼각형을 그리면 180도가 되는데 공간 자체가 휘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그 쉽게 말하면 그 삼각형을 그려놓으면 정확히 180도가 안 됩니다. 이게 자체가 틀어져 버렸는데요. 이미 틀어진 상태에서 직선을 거보이 그거 펴보면 어떻게 된다? 직선이 아니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질량이 큰 물체일수록 주변의 공간의 굽어짐이 커진다. 맞죠?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공간이 굽어져 물체나 빛의 운동은 변할 수 있으나 시간의 흐름이 영향받지 않는다. 어떻습니까? 시간도 영향을 받죠. 시간도 왜곡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도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중력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된다? 시간은 느리게 간다. 혹은 어떻게 됩니까? 시공간이 많이 휘면 휠수록 시간은 느리게 간다. 더 빨리 가속되면 가속될수록 시간은 느리게 간다. 이 세 가지의 용어가 다 같은 얘기입니다. 되겠죠? 예.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마찬가지로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한 문제가 되겠네요. 5번입니다. 자, 그림은 질량이 큰 태양을 지나는 별빛의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실제 A 위치에 있는 별로부터 나오는 태양의 중력에 의해서 휘어져 지구에서 관찰할 때는 마치 B에 비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원래는 A에서 있는데 이게 휘어서 왔어요. 근데 우리는 빛은 직진해서 온다고 본다. 이건 눈의 특성입니다. 빛의 직진하는 성질을 우리가 캐치하는 눈의 어떤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그래요. 그냥 무조건 빛은 직진해서 온다. 이렇게 특화되어 있는 어떤 우리의 인체 기관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보세요. 빛이 많이 휘어지는 지점에서는 지구보다 시간이 느리게 간다. 맞죠? 맞죠? 예. 왜곡이 많이 된 곳에서는 시간의 지연 현상이 크게 나타납니다. 밤에는 AUH는 별을 관측하게 된다. 여기 못 보죠? 그렇죠? 이게 아니지. 밤에는 AUH에 있는 별을 그러니까 휘어서 원래 못 보는 건데 휘어서 B에 있는 걸로 A를 관측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블랙홀 주변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 맞죠? 블랙홀도 거기에 엄청난 질량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계속해서 볼게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6번 문제 이제 블랙홀에 대한 문제인데 그냥 블랙홀도 대단한 게 아니라 정말 어마무시한 그 질량이 존재해서 굉장한 시공간의 왜곡이 발생되는 지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보게 되면 그림은 블랙홀 주변의 물질을 빨아들이는 가상. 자, 체크. 여러분 이거 혼동해 막 이거 보면 블랙홀 있으면 막 아니고 가상. 이럴 것이다. 그렇죠? 가상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뭐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뭐 전혀 뜬금없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죠? 이제 가상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블랙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 블랙홀은 중력에 의한 공간의 휘어짐이 매우 큰 천체이다. 맞죠? 예. 질량이 있으면 그 질량에서 시공간이 휜다. 근데 그 질량이 있으면 뭐가 존재한다? 중력. 중력 버리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결국엔 세 가지 말이 다 똑같다고 선생님께 누누이 강조드렸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 큰 천체다. 맞고요. 블랙홀에 가까울수록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 그렇죠? 중력이 클수록 질량이 큰 주변에는 어떻게 됩니까? 시공간의 왜곡이 커지고 거기서는 시간의 느리게 가는 현상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거죠. 맞고요. 물질뿐만 아니라 빛 역시 블랙홀에 빨려 들어갈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시공간 자체가 왜곡이 돼 있고 그 공간을 따라서 빛이 직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직진을 하는데 걔가 휘어 있으니까 그거 따라서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거 맞는 내용 돼서 기억, 니은, 디귿이 맞는 내용 되겠네요.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풀어봤고요. 그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내신 기초 문제죠. 우리 60쪽에 있습니다. 1번부터 차근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관성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성력은 뉴턴의 운동 제3법칙을 만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관성력은 여러분 여기 한번 볼래요? 실제 힘이 아니에요. 아니죠. 관성에 의한 효과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았어. 그럼 내가 앞으로 쏠리죠. 근데 뭐라고요? 누구야? 누가 나 밀었어. 이렇게 해서 그걸 힘으로 나타내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실제적인 힘이 아닌 관성에 의한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힘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요? 그렇죠. 작용, 반작용. 작용에 대한 반작용이 있을 수가 없죠. 3법칙을 만족할 수 없고요. 등속 운동하고 있는 관성계에서 나타난다. 힘을 받아야 되겠죠. 힘을 받는다는 건 가속도가 존재한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관성계가 아닌 비관성계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가속 좌표계에서 나타나며 개 가속도의 반대 방향으로 나타난다. 이게 맞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관성에 의한 효과인데 그 효과를 마치 내가 가성의 힘을 받았다고 우리가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중력이 있는 곳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아니 중력이 있는 곳에서 왜 안 나타나요? 중력이 있는 곳에서 충분히 나타나죠. 우리 아까 버스, 그 버스는 뭐 중력 작용하는 곳이 아닌 데서만 그럼 뭐 브레이크 밟으면 앞으로 튀어나가나요? 그건 관련 없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가속됐느냐, 얼만큼 힘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관성력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다음 5번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는 경우 관성력은 90력이다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좀 약간 말장난 같은 건데 실제 등속 원운동을 유지하는 것은 90력이 맞고요. 근데 원심력이랑 관성력이라는 건 그거에 반해서 뭐 반대 방향으로 튀어나가려는 거 선생님 설명드렸잖아요. 그렇죠? 튀어나가려고 하는 걸 우리가 관성력이라고 봤을 때 그거는 이제 이름을 붙이기래 이걸 우리가 이제 원심력이라고 그랬죠. 원심력. 원심력은 실제로 관성력으로 실제 힘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건 상식적인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보게 되면 서쪽으로 운동하고 있는 버스에 타고 있는 철수는 버스가 5m/s 제곱의 크기의 가속도로 급정거 힘 받았어요. 그렇죠? 가속도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힘 받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고 또 급정거 했대잖아요. 뭐 친절하네요. 그렇죠? 몸이 앞으로 쏠렸대요. 그럼 뭐예요? 앞으로 쏠렸다는 건 누가 뒤에서 밀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관성력은 어떻게 된다? 뒤에서 앞으로 밀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자, 질량이 50kg인 철수가 받는 관성력의 크기. 자, 가속도가 얼마냐면 5m/s 제곱이잖아요. 맞죠? 거기에 자, 질량은 얼마? 50이니까 결국에는 250N이라는 관성력을 받았다고 보는 겁니다. 되겠죠? 이제 크기는 문제가 없어요. 250인데 어느 방향이냐 이거죠. 어느 방향.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브레이크를 밟았으니까 실제로 받은 힘은 어떻게 되냐? 동쪽으로 받은 거잖아. 내가 이렇게 서쪽으로 가고 있는데 브레이크는 반대 방향으로 동쪽으로 받았지만 나는 앞으로 쏠렸다. 누구야 하죠. 그렇죠? 뒤에서 앞쪽으로 즉 서쪽으로 뭐 힘이 작용했다고 보는 게 관성력이죠. 그래서 실제 힘을 받은 것은 어떻게 되냐면 급정거니까는 이쪽으로 힘을 받았는데 관성력은 그거랑 반대 방향으로 나온다. 이 여러분 막 외우거든요. 외우지 말고 관성에 의한 효과라고요. 아시겠죠? 예. 버스 다 타봤잖아요. 다 타봤잖아요. 그 조금만 생각해보면 돼요. 그렇죠? 정답은 서쪽으로 250N. 네, 크기는 구했고요.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문제 계속해서 볼게요. 자, 문제도 쉽죠? 네, 안 어려워요. 물리가 뭐가 선생님만 안 어렵나? 자, 올라가고 있는 엘리베이터 속도가 빨라진대요. 그러면 빨라질 때 일정할 때 느려질 때 엘리베이터 안에 각각 몸무게를 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일정하게 움직이면 같이 일정하게 움직이죠? 그렇죠? 아이고. 선생님이 이걸 눌렀습니다. 자, 밑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일정하게 움직이면 움직이죠.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빨라지면 나는 그냥 일정하게 가려고 하는데 밑에서 더 받들어주죠. 이렇게 밭에서 올려주는 힘을 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체중계는 그 사이에 낀 체중계는 문제야. 어떻게 돼요? 더 눌러줘야 되겠죠. 또 눌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빨라질 때는 어떻게? 증가하는 거죠. 답을 체크하면 어떻게 하냐? 그냥 증가한다고 해야지. 그렇죠? 증가한다. 그 다음에 일정할 때는 변함이 없어야 되겠죠. 정답 나왔네요. 3번이네. 그렇죠? 느려질 때는 보세요. 같이 올라가다가 갑자기 치사하게 뭐 엘리베이터만 느려지는 거예요. 그럼 얘는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데 얘가 붕 떠버리니까 중간에 있는 체중계도 눌려 있다가 이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맞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뭐 상식적인 문제예요. 자, 그다음에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자, 가속좌표계 내에서 물체 운동은 중력계 내에서 일어난 운동과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다. 벌써 말이 어렵잖아요. 말만 어려워요. 즉 가속좌표계 내에서 관성력은 중력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이거 뭐예요?
관성력과 중력은 같이 해석한다. 같다라는 얘기죠. 등가 원리입니다. 등가 원리. 되겠죠? 그래서 등가 원리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다음 5번입니다. 자, 요거는 선생님이 그때 자세히는 설명 안 드렸어요. 자, 일반 상대성 원리. 자, 큰 천체, 큰 질량을 가진 천체가 운동할 때 생기는 공간의 일그러짐은 파동이 되어 주위로 퍼져나가는데 이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했는데 이게 이제 중력파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설명을 빼고 넘어갔어요. 왜 그랬냐면 일반 그 상대성 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증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기억나요? 첫 번째, 뉴턴의 역학으로 해결 못했던 거, 수성의 세차 운동이었습니다. 아, 이거 있잖아요. 막 얘가 막 이러면서 도는 거, 그냥 규칙적으로 돌아야 되는데 막 이게 도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빛의 휘어짐이었죠. 중력 렌즈 효과였어요. 그 정도면 충분해요. 그것이 우선 가장 핵심적인 증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중력파라는 것을 우리가 중력파라는 것도 일반 상대성 이론의 어떤 증거라고 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어떤 큰 질량의 천체가 운동할 때 생기는 공간의 일그러짐이 파동 형태로 퍼져나갈 것이다. 그래서 그 중력파를 우리가 측정한다면 공간의 일그러짐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까지 못 발견했어요. 이럴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력파라는 게 뭔지만 알면 되고 일반 상대성 이론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근데 이거를 계속 선생님이 나열하게 되면 여러분 외우려고 그러거든요. 외우지 말라고. 이거 느낌으로, 감으로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풀면서 문제를 풀면서도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게 있잖아요. 아, 그러면 중력파라는 건 간단하게 이런 지식적인 정보로만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일반 상대성 이론의 증거라고 우리가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아주 발견되면 뭐 좋겠죠. 좋겠습니다. 근데 아직 못 찾고 있어요. 예. 어딘가 있을라나?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가는 무중력 상태 공간에서 등속도 운동하고 있는 경우 빛의 진행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럼 빛은 일정하게 간다는 거죠. 등속도. 그렇죠? 힘을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나와 같이 빛의 경로가 휘어졌어요. 이렇게 관측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 첫 번째는 뭐죠? 얘 빛이 떨어진다는 건 뭐? 그렇죠. 얘가 그냥 가속 운동한다는 거죠. 가속 운동하면 그거에 대한 관성력에 의해서 빛은 휘어진다. 첫 번째가 그거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가속 운동하는 거랑 즉 관성력과 그 다음에 중력은 구분할 수 없다. 똑같다. 무슨 얘기다? 그렇죠. 거대한 뭐 예를 들어서 뭐 행성이나 뭐 거대한 행성 가지고는 안 되겠다. 거대한 별이 있어서 천체가 있어서 여기에 중력을 받고 있으면 그 중력 받고 있는 곳에 시공간이 휘어서 빛이 휠 수 있다. 바로 이 얘기죠. 그래서 두 가지는 중력이 작용하고 있는 경우나 그 다음에 가속되고 있는 경우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 계속해서 볼게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그림에 있는 것도 이것도 문제를 통해서 해결하면 되는 거죠. 1985년 허블 망원경으로 관측한 K사의 사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 보면 여기에 가려져 있는데 이 뒤에 있는 별빛이 여기 찍혀 보이는 거예요. 이건 뭐다? 중력 렌즈 현상. 굴절돼서 이 중심의 질량에 있어서 이게 왜곡이 돼서 뒤에 있는 게 안 보여야 되거든요. 여기서 볼 때, 자, 우리가 눈이 있으면 안 보여야 되는데 얘가 휘어서 도착하는 거예요. 이게 휘어서. 그럼 이쪽도 휘어서 도착하고 이쪽도 휘어서 도착하는데 얘는 직진해서 오는 걸 보기 때문에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됐죠? 중력 렌즈 효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십자라고 부른다. 그렇대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천체는 멀리 있는 은하단이다. 그렇대요. 예? 은하단입니다. 이거 외우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은하 외우지 말고 바깥에 있는 네 개의 천체는 같은 천체다. 맞아요. 같은 천체가 이렇게 네 개로 보이는 겁니다. 이게 빛이 휘어서.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은하단에 나온 빛이 네 개의 별의 중력의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한 개. 그렇죠? 네 개가 아니라 한 개의 별의 중력에 의해서 휘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다분히 지식적인 문제입니다. 알면 맞고 모르면 틀리는 건데 시험 보기 전에 한번 쭉 읽어보고 시험장 들어가면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자, 5번 은하단의 중력에 의해 빛이 휘어져 나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됐고요.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는 좀 중요해요. 왜 중요하죠? 그렇죠. 이것은 일반 상대성 이론이 그 뉴턴의 그 만류인력으로서 해결되지 못했던 부분을 완벽하게 해결했던 수성의 세차 운동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 보게 되면 수성이 태양주를 공전한 것을 나타내는 것에 이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수성은 태양을 한 초점으로 타원 운동한다. 기본적인 사실이고요. 그리고 수성이 공전한 타원의 축은 조금씩 이동한다는 거예요. 지금 세차 운동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성의 세차 운동은 태양의 중력에 의한 효과다.
맞는 내용이고요. 수성의 근일점에 변하는 것은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설명이 가능했습니다. 수성의 세차 운동은 뉴턴의 중력 이론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지식적인 문제밖에 물어볼 수가 없어요. 자, 그다음에 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자, 무중력 공간에서 우주 공간에서 중력 가속 G로 직선으로 가속한다. 그럼 이쪽 방향으로 관성력을 받겠죠. 그럼 얘가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주선 안에 관측자가 이 지금 물체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가속도 운동을 받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으로 관측이 되는 거고요. 속도, 그렇죠? 그 다음에 외부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 얘가 이제 이미 움직이기 때문에 만약 정지해 있으면 어떻게 된다? 계속 정지하는 걸로 보고 우주선만 가속되는데 얘가 일정하게 움직이면서 갑자기 가속되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일정하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우주선이 더 가속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인다? 이거는 등속도 운동으로 보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지레 겁먹었던 거에 비하면 문제들은 정말 너무 쉽죠? 실제 그래요. 문제들이 여기는 어렵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블랙홀은 빛마저 빨아들이고 있다. 자, 블랙홀에 대한 설명도 선생님이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 안 드렸어요. 한번 읽어보면 되고요. 중요한 포인트만 선생님이 여기서 문제를 통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1번. 블랙홀은 중력이 너무 커서 주변의 시간이 매우 느리게 간다. 맞죠? 시간 지연 현상. 그렇죠? 그 다음에 블랙홀은 중력에 휘어진 공간이 너무 깊고 공간을 따라 흐르다 보면 더 빨려 들어간다. 맞는 내용이고 블랙홀의 어두운 이유는 주변의 빛이 빨려 들어가기 때문이다. 빛조차도 나오지 못한다는 내용. 블랙홀의 생성은 태양과 같은 주기혈성 천체. 뭐 보면 또 뭐 이상한 말 나온다. 이런 거 신경 쓰지 않더라도 태양 정도도 블랙홀이 되기에는 너무나 작은 천체입니다. 그러니까 블랙홀은 어마어마한 질량을 가진 천체가 블랙홀이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제 알아두면 되는 거죠. 선생님 그거 몰랐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알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태양도 안 돼. 너는 암만 잘라도 블랙홀이 안 돼. 우리의 자존심인 태양님조차도 그렇게 무시받고 살고 있습니다. 이 우주 공간. 그러니까 우주의 스케일은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초코파이 친구가 안 준다고 그거 가지고 싸울 우리가 그거 아니에요. 우주를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블랙홀은 중력 렌저 같이 주변을 지나가는 빛을 휘어지게 할 수 있다. 맞는 내용이라서 4번이 틀린 내용 되겠네요. 자, 11번 문제 이제 블랙홀을 한 번 더 문제를 통해서 다듬어 볼게요. 자, 그림은 블랙홀 주변 물질이 빨려 들어가는 가상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블랙홀 주변의 현상을 옳게 설명한 학생만을 고른 것은. 자, 철수형이 영수 주의 나왔습니다. 그렇죠? 물리 귀신들 철수를 두목으로 한 그렇죠? 3인조. 4인조죠. 이게 주의가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한번 볼까요? 우리 몸이 블랙홀에 빠지게 되면 발끝과 머리끝의 중력이 달라. 빨려 들어가면서 길게 늘어질 거야. 잘했어요. 자, 여러분 이거 맞는 내용인데 이거 한번 보죠. 워낙 중력이 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지구에서는 전체적으로 중력을 같이 받는다고 보지만 중력 차이가 커서 발끝에 받는 중력하고 머리하고 받는 이 중력 차이가 커요. 완전히 그냥 엿가락 늘리듯이 늘어질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사람이 살 수가 없죠.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영화 보면 우주선 타고 중력 뭐죠? 블랙홀 들어갔다 나오고 하는데 무슨 동네 찜질방도 아니고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안 돼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영이 그런 일 없을 거야. 왜냐하면 중력이 너무 커서 우리 몸 오그라들기 왜 오그라들어? 이렇게 늘어난다니까. 이거 잘못된 내용이고. 자, 영수 블랙홀 근처로 가면 저 기체들은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될 거야. 그렇죠. 왜 그렇죠? 그렇죠. 강한 중력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 시간 지연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죠. 빛조차도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시간이 정지하는 것처럼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인다. 바로 이 내용 되겠고요. 맞고요. 그건 불가능해. 매우 빠른 속도로 빨려 들어가는데 어떻게 멈춰져 보이겠어? 그러니까 너는 초보티 너무 난다. 그렇지? 뭔 망발을 하고 있니? 반박을 하려면 좀 제대로 해야지 무슨 지금 초등학교 싸움하는 거죠. 그렇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빛조차도 못 빠져나와. 암만 빨라도 못 빠져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상대성 이론에 대한 모든 문제 풀어봤고요.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저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였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